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따스한 햇볕 아래 선선한 바람까지 부는 10월이 찾아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걷기 좋은 때가 바로 지금 이맘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콘텐츠 안테나에서도 걷기 좋은 계절을 맞아서 특별한 길을 함께 걸어볼까 합니다. 제주에 유배를 온 유일한 왕이 있죠. 광해군의 흔적을 따라 좀 떠나볼까 하는데 오늘 제 여정에 함께해 주실 세 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광해군 하면은 이제 조선의 제15대 왕이면서 제주에 유배를 온 또 유일한 왕이기도 한데 근데 최근에 이 광해군의 이야기가 그 원도심의 새로운 콘텐츠로 탄생을 했더라고요. 네. 제주에 되게 많은 분들이 유배를 오셨는데 유일한 왕이 광해군이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제주 사람들이 원도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억과 추억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간직하고 있는 원도심에서 이제 원도심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작업들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저희가 이제 유일한 유배왔던 왕인 광해군을 소재로 한번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걸 만드신 거예요, 지금? 사실 지금 저희가 오늘 주제가 길이잖아요. 그래서 광해군 원도심 곳곳에 켜켜이 쌓여있는 광해군의 이야기를 따라서 걷는 길을 우선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길을 걸으면서 원도심의 구석구석들을 둘러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도심에 있는 사업장들과 연계한 테마 상품들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들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살짝 뒤로 보시면 원도심 시간 여행이라 가지고 이제 큰 지도가 있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광해 길을 이렇게 표시한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광해군의 세자 시절의 이야기를 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왕으로서의 광해군 그리고 유배 오셔서의 광해군의 제주에서의 삶 그리고 원도심에서 이제 광해군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셨던 곳이 또 원도심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원도심에서 새로운 빛으로 다시 나아가는 광해군의 이야기라고 해서 총 4가지 테마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해군이 제주로 유배해 왔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길을 통해서 역사도 배우고 좀 재미있는 활동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길을 좀 걸어볼까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제주목관화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목관화? 네. 왜 그런가요? 유배인들이 전라도 전남 강진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배를 타고 화북폭으로 이렇게 입도를 하게 됩니다. 입도를 하게 되면 제주 목사에게 가서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하면 제주 목사가 그 유배인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주고 이제 거기 이동하기 전까지 가장 먼저 이제 유배인이 제주도에 와서 신고 절차를 행정 절차를 하는 곳이 제주목 관아입니다. 그래서 유배인이 제주도에 도착해서 제주의 첫 생활을 하는 그 시작점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전입 신고 같은 개념인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행정 절차로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광해군은 제주에 와서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우선은 광해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좀 보다 보니까 제주성 안에 위리안치 되셨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광해군 적소터가 저희 중앙로 사거리 쪽에 현대약국 맞은편 구 KB 국민은행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뭐 몇 년도에 입도를 하셔가지고 이곳에서 위리안치 되셨고 언제 돌아가셨다라는 되게 간략한 내용이 있어서 사실 저희도 그러면 이곳이 정말 위리안치 되셨던 곳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자료를 봤는데 뭐 제주성 서성에
뭐 서쪽이나 남문에 있었다라는 좀 명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박사님? 네, 혹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아까 제주성 서쪽이라는 기록도 있고요. 지금 우리 아까 국민은행 그 터, 지금 그 표지석이 세워진 터라고 돼 있는 기록도 있어서 지금은 정확하진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위리안치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뭐 이중으로 막 가시덤불로 둘러싸여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안에서 지내는 거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있습니다. 네. 있긴 있는데 위리안치 형벌은 좀 상징적인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유배를 보내는 것은 어쨌든 자유를 박탈하는 거잖아요. 한양에서 가장 멀리 유배를 보내서 자유를 박탈하는데 거기에 이제 위리안치형을 하는 이유는 다른 유배 형벌보다 이제 또 구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다른 유배 형벌은 가족을 동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송시열 같은 경우도 동생과 손자와 같이 와서 이제 수발도 들고 이런 것들이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위리안치를 하는 경우만은 가족을 동반할 수가 없고 가장 강력한 섬에 보내는 유배 거기에 플러스 위리안치를 해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 상징적인 면회가 안 되고 면회도 안 되고 그런 개념으로서 위리안치를 했던 거죠. 거기에는 누구가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광해군을 뭐 식사나 이런 걸 만들어주는 그런 분들만 나인들만 딱 있는 거예요. 나인들 있고 밖에는 아마 기록에 보면 30명이서 네, 그렇다라고 병사들이 30명이서 돌아가면서 있었다. 윤번하면서 이제 지켰다. 외부의 통제가 확실하고 그러니까 출입이 전혀 안 되고 그런 생활을 4년 동안 했잖아요. 4년 이상 했죠. 4년 4개월 정도 하셨습니다. 네. 외롭기도 했을 테고 정말 뭐 누구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애달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벌써부터 저희가 이제 출출해지면 안 되는데 얼마나 걸었다고 지금 벌써 출출해졌거든요. 사실 걷는 재미에 이제 먹는 것까지 포함을 해야 비록 완성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혹시 셰프님께서 준비를 좀 해주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 준비해드린 음식은 제주 사롱 스타일로 광해군이 드셨던 음식을 저희 스타일로 해석을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준비되면 같이 한번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셰프님이 오늘 많은 걸 준비해 주셨어요. 일단 예쁜 보자기에 쌓인 어떤 도시락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와 또 꽈배기를 준비해 주셨는데 꽈배기는 후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이 도시락을 좀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되나요? 네. 차롱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차롱으로 돼 있고 뚜껑 열면 와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주먹밥이 있고 외추를 알고 고구마, 뭐 전도 있고요. 이거 적도 있네요. 이게 돼지고기 적인가요? 자, 톳으로도 이게 주먹밥이 만들어져 있네요. 여기가 지금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가지가 톳이고 1가지가 당근이고 하나는 개우젓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이 3가지 주먹밥 컨셉으로 준비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구성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광해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광해군이 음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특히 전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제주 스타일에 맞는 전으로 일단 구성해 봤고요. 사실 주먹밥 같은 경우는 예전 역사로 돌아갔을 때 그 전쟁, 임진왜란으로 돌아가서 백성들과 함께 싸우면서 드셨던 음식이 이 주먹밥이다. 거기다 제주 식재료를 더해서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게 꼭 진짜 어디 소풍 갈 때 가지고 가면 딱 좋을.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광해 길에 가보면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드실 수 있어요. 반응은 어때요? 사실 이게 고민을 처음에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구성이나 가격대, 구성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좀 드시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박사님 좀 드셔보세요. 주먹밥이랑 저는 이제 톳으로 만든 주먹밥을 먹어볼까 하는데 이게 다 제주산 식자재인 거죠? 맞습니다. 이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주 식재료를 일단 우선적으로 사용을 했고 거기에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합쳐서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광해군께서 날고기 약간 한우 같은 걸 좋아하셨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좋아하셨냐면은 이제 산나물 같은 경우는 더러워서 못 먹는다라는 말할 정도로 약간 나물들을 좀 꺼려하시고
눈이 충혈될 정도로 고기를 많이 드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좀 성격을 담고 싶어서 좀 고기류의 비중도 좀 높여본 이유도 있습니다. 약간 육식주의자. 네, 그러셨나 봐요. 맞습니다. 아, 저는 지금 톳 주먹밥을 먹는데 진짜 바다 향이 딱 느껴지고. 네. 아니, 이 광해길을 걷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광해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음식과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역사적인 공간에서 드시면 예전의 이야기 합쳐지면 이 드시는 감동이 더 더해지거든요. 그런 건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좀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서 정성껏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실제로 광해군이 미식가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기록이 많이 있죠. 광해군이 미식가였다는 얘기는 이제 그 폐위 되는데도 음식이 조금 영향을 끼칩니다. 그 광해군의 실정 중에 다 잘하진 않았으니까 실정 중에 매관매직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광해군이 음식을 좋아해서 음식을 바친 사람한테 이제 정승 자리를 막 주고 해서 더덕정승이다, 잡채정승이다라는 그런 비아냥도 받기도 할 지금 이제 만큼.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음식을 정말 미식가니까 좋아했으니까 음식을 잘 차려서 대접하면 광해군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정승 자리를 주고 이런 예,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 육식주의자 치고 미식가 아닌 사람이 없죠. 근데 광해군하고 음식과 관련된 또 이야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대표적인 이야기가 소금 이야기가 있죠. 예. 어릴 때부터 되게 남달리 총명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중에 가장 유명한 일화가 소금이었는데요. 이제 저도 읽으면서 사실 이게 아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인 선조 임금이 이제 저희 뭐 광해군을 이혼을 비롯해서 되게 많은 세자들이 어릴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모아놓고 하루는 물어보셨대요. 너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광해군께서 소금이라고 대답을. 고기 아니고. 네, 고기가 아니고 그렇게 어릴 때는 좋아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소금이라고 대답을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이라고 대답하셨던 이유가 소금이어야만이 이제 온전한 맛을 이루는 데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하셨다는 거 제가 기억하는데 맞나요, 박사님? 예, 맞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선조한테는 13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적장자인 영창대군까지 해서 13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광해군이 세자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할 때 선조가 왕자들을 불러놓고 그런 테스트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광해군이 소금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고 세상의 모든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조가 다음 왕을 정할 때 그게 큰 역할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된 건 총명함과 더불어 그의 언변, 언변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기록이 함께 있습니다. 네. 이거 먹다가 또 깜빡할 뻔했는데 네. 셰프님 또 그 꽈배기를 네. 준비해 주셨거든요. 예. 이건 어떤 사연이 또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꽈배기와 광해군은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연관성인데 인조 반정이 일어나기 직전에 드셨던 연해에서 드셨던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뭐 기원은 중국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약간 꽃피웠던 음식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사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서민들, 백성들이 드셨던 건 아니고 되게 고급스러운 그 당시에는 음식이었고 연해 주로 드셨었고 그 광해군과 마지막을 함께했던 음식 중에 하나라서 오늘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마지막 잔치상에서 맞습니다. 먹었던 네. 음식이 꽈배기네요. 네. 근데 이름은 꽈배기는 아니고요. 그 당시는 기록에는 마화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제 그런 마화병이라는 음식에 대한 조리법이나 그 단어가 뜻하고 있는 의미들을 찾아봤을 때 비로소 이게 오늘날의 꽈배기에 해당된다라는 걸 저희도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게 얼마나 맛있을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인조 반정이 있는 그날에 오늘 저녁에 반정이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잔치를 하시고 김상군과 이제 김상국에 올렸던 이 꽈배기를 마지막으로 드셨다라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서 그때 당시에 드셨던 그 꽈배기가 지금의 우리 제주에서의 꽈배기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이제 만들어진 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에서 보리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꽈배기에 원래는 들어가지 않은 식자재인 보리를 한번 넣어서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것도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맛을 좀 봐야겠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먹고. 진짜 맛있으신 거군요. 네. 드셔보세요, 한번. 예.
보리가 들어가서 그런지 안에도 색이 네. 하얗지 않고 살짝 노르스름한데 보리 다 드셨어요? 보리 향 좀 느껴지기도 하고 쫄깃쫄깃하고 예, 쫄깃쫄깃 맛있어요. 네. 그러면 광해군이 또 어떤 음식을 즐겨 드셨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팥죽을 많이 팥죽. 좋아하셨다라고 알고 있어요. 저희가 광해의 왕이 된 남자 보셨죠? 저희가 전 영화. 국민이 다 아는 그 영화에서 광해군이 드시던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팥죽이 가지는 의미도 있지만 우선 이제 광해군께서 좋아하셨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음식이 팥죽이라서 저희가 이러한 앞에서 보여주셨던 음식들 이외에도 광해 팥죽 빙 소반이라 그래서요. 사실은 예전에 임금님이 드시던 음식이 광해 반상, 소반, 행찬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반상은 한 10첩 반상, 저희가 흔히 아는 반상이고 소반은 임금님께 올리는 두 번째 작은 상. 이래서 간단한 음식들 뭐 그 정도로 나와 있고 행차는 지금으로 말하면 디저트류 이런 게 아마 될 것 같아요. 해서 나와 있는데 팥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소반으로 한번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먹으면 아마 기분이 엄청 좋아지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제가 지금 조금 행복한데 오늘 조금 먹을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원도심에 오시면 드실 수 있는 음식일 것 같고요. 사실 위리안치인 상황에서 광해군이 이러한 음식들을 드셨을 리는 없고 저희가 빙떡은 드셨을까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지만 아마도 서민 음식이라고 칭해지니 드시지 예. 않았을까 그럴 싶기는 하네요.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유배인을 제주도 같은 데 보내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관청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유배인이 의식주를 그 동네에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조정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 우리가 먹었던 음식 그대로 올릴 수밖에 없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유배인 딸린 것도 힘든데 예, 그분을 위해서 새로 차려드릴 수는 없고요. 빙떡에 그 옥돔 구이를 같이 먹으면 진짜 그 최고의 맛을 광해군도 아셨어야 됐을 텐데. 그렇죠. 네. 예. 예전에는 유배 음식이지만 지금으로 치면 거의 힐링 푸드, 소울 푸드잖아요. 제주를 대표하는 음식들이니까 사실은 소식을 하고 좋은 식자자의 이러한 느낌들을 질감을 잘 살린 음식들을 드신 거니까 그래서 광해군이 혹시 장수를 하셨을까요? 67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역대 세 번째 장수한 왕이라고 네, 저희가 네, 들었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박사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선시대 이제 평균 수명이 되게 낮잖아요. 한 40대 정도. 낮죠, 예, 낮은데 왕은 그렇지 않잖아요. 왕으로서는 이제 성장해서 보통 왕이 되고 모든 의료든 식재료든 다 최고의 것들만 드리는데도 평균 수명이 이제 40대 후반 정도 이렇게 낮은데 광해군은 67세까지 장수를 하셨고 조선 왕 중에 세 번째의 많은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저 오늘 저희에게 특별하게 또 이렇게 도시락과 꽈배기를 준비해 주신 셰프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려보죠. 예, 고맙습니다. 예,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배도 든든하게 채웠으니까 다시 떠나가 봐야겠죠. 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이번에는? 오연단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오연단? 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지금 우리는 이제 오연단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래는 서원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서원, 귤림 서원이었는데요. 조선시대 사립교육기관이었죠. 나라에서 세운 향교와 더불어서 사립교육기관이었는데 지금의 학교와 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나운서님? 그 당시 서원과 지금의 학교요? 예. 공부를 하는 거는 같습니다. 근데 다른 면이 하나 있어요. 출석 체크를 안 했나? 출석 체크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근데 다른 면이 뭐냐면 훌륭한 선인들을 모셔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공간이 있고 제향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향 공간에 선인들을 모셔서 그분들을 담고자 하는 도덕적인 수양의 일환으로서 이제 제향 공간이 있는데요. 그 귤림서원에 모셨던 5분이 오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 오현이라고 하는데요. 그 제주 오현이 이제 광해군하고 어떤 연관이 되느냐 하면 제주 오현의 5분 중에 3분이 유배인이셨습니다. 제주 오현 5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충암 김정, 규암 송인수, 청음 김상원, 동계 정온, 우암 송시열 이 5분이신데요.
특히나 이제 동계 정원과의 이제 스토리가 광해군과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고 임진왜란 한 시절에 보여줬던 그런 총명함과 그런 리더로서의 모습, 그런 것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서도 많이 기대를 했겠죠. 물론 그런 정책도 많이 펼쳤습니다. 대동법을 시행한다거나 각종 이제 도서들을 복간한다던가 좋은 정책도 많이 펼쳤는데, 그런데 그 태모살제라고 해서 그 자기 적자였던 동생 영창대군을 유배를 보내고 이제 그 영창대군이 유배지에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동계정원이란 분이 그런데 이제 상소를 쓰죠. 광해군한테 어떻게 해서 어린 동생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머니를 이제 패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이제 상소를 올립니다. 광해군이 어찌나 분노했던지 믿었던 자기 측근이었고, 또 광해군은 뭐 정확한 기록을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영창대군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컸던 게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서들 이제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동계를 직접 친국을 합니다. 왕이 직접 신문을 하죠. 그래서 가장 원하게 유배지인 대정에 이제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동계정원이 대정으로 유배 와서 10년 가까운 생활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인조 반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조 입장에서는 광해를 비판했던 동계정원은 역시 또 이제 충신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배돼서 올라가서 이제 관직 생활을 하게 됩니다. 둘이 겹친 경우는 없었어요? 유배 시기가? 없었죠. 없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자신의 원래는 측근이었다가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해서 상소를 올린 그 신하들을 네. 제주로 보냈는데 네. 나중에는 본인이 또 거기에 유배를 오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심정은 또 어땠을까? 네. 그렇겠죠. 그 심정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해군 기록에 보면 광해군이 제주도로 올 때 배를 타고 왔을 거잖아요. 근데 그 천막을 다 둘러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등포에 내렸을 때야 제주라고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야. 예, 그때야. 그래서 광해의 그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오연단을 거쳐서 이번엔 또 어디로 가면 되나요? 네, 이제 그 다음은 저희 목관화 관덕정입니다. 사실 이곳에서 위리안치 이후에 병사로 이제 생을 마감하셨잖아요. 그래서 위리안치 됐던 장소에서 병사로 돌아가시고 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3일, 4일 후였던 것 같아요. 관덕정으로 시신이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제주에서는 한 번도 왕의 그러한 대제를 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주에 많은 유배인들이 다녀가셨지만 이렇게 왕이 유배를 오셨던 적이 없던 상황에서 관덕정으로 옮겨져서 이제 대제라는 걸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광해군은 광해군이잖아요. 아직 종묘에도 들지 못했고 묘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국장은 하지는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이 대제라는 이름 하에 장례식이 치러졌다라고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조금 집중했던 부분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과연 그때 제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본인들이 사실 유배 오신 걸 몰랐던 제주 사람들도 많을 수 있죠. 아, 그렇겠네. 위리안치만 계속 그러니까요. 네. 하셨기 때문에 사실 왕래가 있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예. 외부와의 왕래는 없었지만 이제 전해지기에는 후학도 양성하셨다. 이런 데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주에는 광해우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광해군이 1641년 음력 7월 1일 날, 7월 초하루죠. 초하루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날 제주에는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광해군이 돌아가시는 그 해 제주에 가뭄이 들었고 제주가 참 많이 어려웠대요. 근데 그날 광해군이 돌아가시는 그날 비가 내렸다라고 해서 이제 제주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광해군이 우리 제주에 내리는 선물이다. 가물고 이런 나라를 우리를 위한 선물이다라는 기록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관덕정까지 저희가 와봤고 네. 또 어디로 가면 되나요?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두 분과는 다르게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짧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곳인데 김용수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제주 북초등학교 안에 있는데 그곳은 약간 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운영되는 곳인데 광해의 이야기를 게임을 하면서 게임 보드나 그림책을 그리면서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인데 보따리를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또 보따리를 아, 보따리, 다른 보따리네요. 보따리를 아까랑 다른. 많이 준비해봤는데 먹을 게 나올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책자가 있네요. 네, 책자도 있고요.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보드 게임도 있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 이렇게 해서 이제 보드 게임을 이렇게 활용해서 이제 광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새롭고 재밌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제가 사실은 요거를 한번 해봤어요. 개발이 되고 나서 해봤는데 우선은 그 보드판 보이시나요? 저기 아래. 크게. 네, 그 예, 판입니다. 한번 펼쳐주시겠어요? 그럴까요? 자, 이렇게. 지도인가요? 뭐죠? 네, 지도입니다. 혹시 네, 한라산이 보드 게임 보이고, 네. 아시죠? 사실은 아이들이 역사를 접하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한데 역사 책만 보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말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책자 보이시죠? 사실 이게 지금 이 프로그램은 광해 책보따리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이제 김용수 도서관이라는 친구들에서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랑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번에 개발을 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이들이 조금 광해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게끔 그림책과 보드판으로 지금 하는 거고요. 방금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이 있어서 정말 저희 게임하듯이 광해군의 어떤 삶을 살았구나, 제주에서 어디랑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제주에서 광해군을 어떻게 기억해야 됐구나라는 게 조금 이해가 쉽게, 그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준비된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해의 길을 진짜 아이들과 함께 걸어도 네, 너무 가서 좋을 이제 것 김영수 같아요. 도서관 가서 이런 체험도 해보면 참 좋을 네. 것 같은데 그럼 김영수 도서관 외에 혹시 좀 길을 걸으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들 또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광해군 관련돼서 이런 체험 프로그램이나 기념품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지도를 뒤쪽에 한번 다시 봐주시면 네. 저희가 세자의 길이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잖아요. 각 길에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전시를 볼 수 있는 팝업 전시 공간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체험 공간, 그리고 이제 기념품들, 광해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금 다 배치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사실 이러한 사업장들은 계속 원도심에 남아 있기 때문에 원도심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시면서 아, 광해군의 이야기들이 이곳에는 이렇게 새롭게 꼽히고 있고 원도심의 이야기로 또 어느 곳에는 원도심의 풍경과 어우러져 이렇게 다시 새롭게 해석되고 있구나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광해군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많이 없는 상황에서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했고 기억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서 제주, 광해군 이게 딱 기억에 남을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과 컨텐츠를 계속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광해라고 하면 사실 어떤 폭군의 이미지가 있었고 좀 불운한 삶을 살았던 왕이다라는 이미지가 강했고요. 또 유백길 같은 경우도 보면 좀 험난하고 고독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광해 또 유배라는 주제로 이전 다양한 콘텐츠가 탄생됐다고 하니까 참 흥미롭기도 하고 광해군의 어두운 면도 있지만 밝은 면도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럼 세 분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광해의 길이 어떻게 앞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는지 세 분의 바람은 뭔가요? 저는 어차피 전공 분야가 요리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좀 더 많은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 그리고 문화 콘텐츠의 중심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역사가 기초가 돼 있는데 사실 광해군에 관심이 있던 음식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것도 많았고 저는 이 광해군 관련된 음식 콘텐츠를 한번 팝업 형식으로 한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이 됐었을 때 먹던 음식 그다음에 여기 내려오셔서 유배 때 드셨던 음식 하면서 그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드셨을지 체험하면서 그걸 이제 원도심과 연결했었을 때 어떤 느낌으로 이게 다가갈 수 있을지 좀 개인적으로는 젊은 셰프분들과 젊은 친구들이 더 관심을 가져서 이것들이 끊임없이 콘텐츠화할 수 있는 목표가 되는 게 셰프로서의 약간 욕심인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서 관광 상품화라고 해야 되나요? 콘텐츠화하는 곳들이 뭐 다양한데 제주도 같은 경우 저희도 추사에 대해서 콘텐츠화하고 근데 광해군은 아직 영화나 이제 드라마 이런
인식의 개선들은 많이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는 많이 되어 있는데 장소성으로서의 콘텐츠를 선점한 곳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그곳에 광해왕이 스토리가 있는 그 역사적 중심으로 제주도가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이 말씀 주셨지만 제주 사람들에게 원도심이라는 장소가 갖는 그 의미,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광해군이라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그러한 기억과 뭐 재조명, 재평가 등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원도심의 이야기로 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세대를 아울러서 저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저희 세대, 그리고 저희 다음 세대가 같이 기억하고 같이 찾고 싶은 곳이 원도심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중심의 광해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광해군의 마지막에 숨결이 있는 곳이 원도심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그렇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차츰차츰 잊혀지고 있는 곳이 원도심이에요. 그래서 원도심의 새로운 빛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광해군의 이야기가, 광해군의 삶이 이곳에서 다시 꽃피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가을 하면은 사실 낭만의 계절이기도 하면서 사색의 계절이잖아요. 누군가와 함께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싶은 분들, 혹은 저처럼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은 분들은 꼭 이 광해의 길을 걷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올 가을에는 광해 이야기를 좀 걸으면서 직접 보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은 도시락 빨리 먹으러 가죠.